요 교재의 65페이지를 펴보세요. 65페이지가 대립권 서진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줄거리를 일단 잡아놔야 되니까, 이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다. 그럼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가 목표가 여기에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법은 이제 권리무에 관해서 규례놓은 법이니까, 이런 경우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다.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가, 이거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것이 민법 공부 목표라는 거예요. 실체법이니까. 이때 이제 당사자가 봤을 때는 권리무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 권리 변동이라는 말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이 이제 민법 책에서 제2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고, 따라서 이제 법률 효과 이코르 권리 변동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면 이 사람이 직접 상대방을 선택해서 매매계약 체결, 직접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의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쭉 살펴봤고, 이 법률 행위가 계약과 같은 이제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대부분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고, 이때 이제 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깨우쳤다는 거.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지 법률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효력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일단 집중 살펴봤고, 법전 순서가 동시에 교재 순서니까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대리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효력 요건까지 마스터라면 어디 가서 이제 나 민법 공부 입문했다, 이 정도는 이제 명함 내밀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왜 나왔느냐, 이렇게 권리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다망하다. 그런 경우는 제3자 병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이런 거를 임의대리인, 또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지만 정신 능력이 뒤떨어져서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져서 직접 계약 체결할 수는 없더라.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법정 대리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요게 대리제도죠. 계약 체결하고 대신 이제 권리 의무는 자기가 직접 취득을 하고, 그래서 대리제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민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함으로써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이제 바쁘거나 또는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타임, 대리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더라. 요게 두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 이 줄거리를 딱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이 대리제도는 저는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이제 갈수록 대리제도 활용 빈도가 높아질 거니까 출제 비중도 높아지고, 따라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 대리제도가 엄청 어렵다는 거. 시험 문제 사법고시 그 버금가게 요즘은 사회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 공부할 때도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공부하라고 저번에 마지막에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임의대리 같으면 내 토지 팔아달라.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임의대리. 거꾸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법정대리. 미성년자다. 그러면 친권적 일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니까 이런 경우 떠올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갑이 본인, 얘가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요 병이 상대방.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이 대리인이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 그럼 이 대리행위,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효과, 권리 의무는 본회의 기수가 됐다. 이게 대리제도, 특색다 염도 두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대리고 이제 대리제도가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순서에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우리는 대리 행위라고 그러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 행위에 관해서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끝나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얘가 이제 매도인에 해당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대금지 입찰권 권리 갖고,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 이자가 이제 매수인에 해당이 되니까 반대의 권리무는 이자에 기속이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귀속이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 귀속이 문제가 된다. 이 순서대로 이제 틀을 잡아서 법공부는 야매로 어용구용 지역장교 백날 해봐야 실력 늘질 않으니까 한 55.5, 57.5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학교하기 힘드니까 항상 틀을 잡고 그 틀에 맞춰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먼저 대리권과 관련해서 여기 최근에 이제 입문서니까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미 대리권의 발생원에 수권행위 쓰는 거나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이 본인이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내 땅 팔아달라,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한자로 줄 숫자를 써서 수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따라서 대리권을 본인이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한 걸 이미 대리다, 이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뒷페이지까지 요거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여기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먼저 법정 대리의 경우는 전혀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리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험에 나올 일도 없는데, 이유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개별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법규대로 대리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모른다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대신에 이미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이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 내 건물을 팔아달라, 그러면 이 수권 행위에 따라서 건물 매매하는 것만 대리하면 되고, 내 건물을 임대 좀 해주라, 그럼 이 수권행위에 따라서 얘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 건물 임대하는 것만 대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하다는 거. 대리권을 줬는데 도대체 뭐 하라고 대리권 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 이미 대리인을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겹도록 배우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자 그대로 대리권은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대리권 줬는지를 잘 모르겠더란 말이야. 이런 경우 이미 대리를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인 거라고. 이런 이미 대리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118조에다가 거기 이제 교재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이미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인의 경우를 말하는데 거기 법조문이 빠졌지만 이게 118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만 하면은 이 118조가 기초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지 알게 된다는 거. 법조문이 지금 빠졌는데 여기 지금 118조에 하면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는 이런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용 행위 또는 개량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18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물권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보존행위라는 말, 이용행위라는 말, 계량행위라는 말, 그냥 법전문에는 빠져 있지만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처분행위라는 말 이런 게 지겹도록 튀어나온다는 거야. 여기 저 보존행위는 글자 그대로 대리 목적인 물건의 권리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시키는 행위를 보존행위 그래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물 한 채 소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건물이 훼손이 됐다. 그럼 이 건물을 수리를 함으로써 현상 가치를 유지시킨다. 이런 거는 권한이 불구한 임의대리인이 얼마에 대리할 수 있다. 또는 이 건물이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미등기 부동산.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 대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그럼 이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이자의 소유권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에서 보존등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거는 목적물 현상가치 유지 보존시키는 행위로서 본회에게 이익도 되고 따라서 이 권한분 임의대리는 제한 없이 보존행위는 대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용행위인데 여기 이용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 등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이용행위 그러니까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때 권한이 불무한 임의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 소유 건물을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용행위에 해당이 되고 요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임대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이용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대리 목적인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로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용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권한이 불무한 임의대리인도 이런 임대차 계약처라는 것은 얼마든지 대리가 가능하고 여기 이제 계량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행위 이런 걸 이제 계량행위 그러는데 예컨대 무이자로 금전을 대리를 해준 것을 이 갑이 병에게 무이자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권한을 부한 임의대리인이 이거를 이자를 받는 이자부 그 금전을 대주는 계약을 소비대차가 하는데 이자를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로 바꾸었다.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 대여로 바꿨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1억 원짜리 채권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자 받을 수 없는 채권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계량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용 계량행위로 하는 것은 보존행위와 달리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제약은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튼 권한을 부인 임의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한데 우리 여기 개론서에는 처분행위가 쓰였는데 원래 법규에는 처분행위라는 것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118조에 열거되는 것은 권한이 불만 임의대리인이 이런 것들은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게 열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지 않은 처분행위는 권한이 불만 임의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교재에 쓰였는 거게 해서 이 본인 소유 건물 얘가 아예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나중에 공부를 하지만 요 건물 위에 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이것만 좀 이해를 해두라고. 그 다음 거기 이제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명주의 원칙인데 시험과 관련해서 또 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상의 이런 요 대리행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대리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요 대목이요. 이 대리인자 대리행위를 할 때는 나는 갑 대리인 의료해가지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됐는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현명주의 원칙에 거래요. 본인 이름을 나타내고서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현명주의 원칙에 거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만약에 계약을 치렀는데 나는 갑대리인이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치르게 되면 이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이 되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대리인의 기속이 되고 바꿔 말하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번역하거나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끝나버린 거게. 그것이 이제 얘가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해가지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은 이자겠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본인이 되는 거렇게. 그런 다음에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의 기속 이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말. 해서 이제 이 현명주의 원칙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대리해야 된다. 요게 대리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명을 한다는 것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요게 이제 대리 공부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이걸 의미한단 말이야. 대리 입장에서는 갑대리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 계약 체결은 비록 내가 했지만 이 대리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시켰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자가 갑대리인으로 했으니까 계약 체결은 얘가 했지만 얘는 이자가 시다바로 계약 체결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얘한테 물으면 되겠구나. 상대방도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대리의 가장 핵심은 요 현명주의 원칙이고 이렇게 본인 위원들을 표시하면은 계약의 당사자도 본인이 되고 표시해 준 거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얘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도 얘가 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과도 본의 기속이 되고 바꿔 말하면 이 계약에서 얘가 책임을 지고 거꾸로 얘가 현명을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 이름으로 계약 체결하면은 이때는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냐? 대리인이 되고 모든 법률 효과도 얘한테 갖고 모든 책임도 얘가 진단 말이야. 갑대리인을 표시 안 했으니까 얘가 이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을 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라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주의 원칙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기 지금 대리행위 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법조문이 빠졌는데 116조 1항이요. 그 법조문의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흠결 사기항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영향을 받을 경우에 사실 의무에 대한 표준은 대리인의 편을 결정한다. 밑에 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116조 1항이다. 이것도 대리행위에서 워낙에 중요한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자 말이야. 거기 지금 법규에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는가?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한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이 의사 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107조 진연 의사 표시 나중에 법조문 숫자까지 머릿속에 담으라고 그러죠.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 표시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법조문에서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법조문이 길어져요. 진연 의사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이렇게 열거하면 길어지니까 이걸 압축을 시켜서 의사의 흠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왜냐? 여기 지금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의사가 결여되는 경우다. 비진입 표시는 실제와 달리 표시했으니까 실제 의사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흠결 요리 표현하니까 법조문에 의사의 흠결이란 말이 자주 튀어나와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바꿔 말하면 진연에서 허위표시 착오를 싸잡아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되고. 그럼 여기 116조 1항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민법을 80점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싶거든
복습은 반드시 하고, 복습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선생하는 그대로 줄거리 딱딱 잡는 훈련하고 거기다 살 붙이면 되니까. 거꾸로 공부하면 백날 해봐야 공부가 아니니까.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의사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방금 읽어본 이제 116쪽이랑 그 116쪽 1항이라면 빠졌지만, 요거를 이제 압축을 시켜, 이 조문을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이제 압축시켜서 표현할 때는, 대령의 하자 유무는 대린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린이고 갑대린으로 해서 갑의 금으로서 매매를 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 대령이는 누가 하느냐? 대린이 한다는 거. 그럼 이 대령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대령이라는 대린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걸 말한단 말이야. 먼저 의사흥결, 의사 표식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착오 경우, 그러면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이 대리 경우에 착오가 성립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되는가,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원래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야. 이 갑이 을에게 내 토지 팔아달라, 대리권 주면 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 것인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것이 대리인이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얘가 매매계약 철학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방을 할까, 얘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매매대금 얼마로 할까 얘가 결정하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표시한 것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눈에 안 보이고, 얘 눈은 안 보이고 깜박해서 1,000만 원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했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착오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또는 하지 않는 의사표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누구를 사기 강박을 해야지 이자의 사기 강박으로 취소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의 절대 인지목적 많은 것이다, 저번에 신신당부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주기 위해서 취소한다, 요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저번에 신신당부했으니까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본인을 아무리 사기 강박해봐야 취소 사유 안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을 얘가 사기 강박했을 때 이 대리인을 이자의 사기 강박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만, 물론 취소권은 누가 갖느냐? 모든 권리무는 빠짐없이 본인이 가지니까 취소권은 당연히 본인이 갖고 본인이 이제 취소는 하겠지만 공갈 협박 당한 자는 예의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얘가 예의를 사기한 거 1,000만 번 해봐야 대령이란 의사결정한 대리인이 사기양박 당하지 않는 한 이자의 사기양박 이후로 대령인을 취소 못한다. 또 시험에서 모른다. 올 시험에도 또 나왔고, 이런 걸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다. 이게 대리 공부 기초니까.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상대로부터 사기양박 당해야지 요 대령이 취소할 수 있다. 저번에 배운 109조 착오, 110조 사기양박 그대로 대입시켜서 해결해 보는 거. 이런 걸 따져보자. 대령의 하자 유무는 116조이랑 대령이라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요리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거기 지금 대리인 능력 117조, 지금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또 나왔는데 정말로 내 하자대로 처장해야 돼요. 지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르면 민법 공부 영원히 구제 불능이라고. 물론 이걸 몰라도 55점에서 57점은 맞아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70점 이상 확보를 하려면 완벽하게 정리해서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 반드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117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대리는 이게 이제 대리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문인데 117조가 대리는 항의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의미를 할 건데 그러면 이 말을 풀면 또 어떻게 되는가? 옛날은 이 110조 조문을 그대로 시험에서 물어봤지만 요즘에는 올 시험에도 이 조문을 번역해서 또 출제된다. 올 시험에도. 옛날 시험에 그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무시가 출제한 사람 없고 그래서 어쨌다고 이걸 묻는단 말. 대리인의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다고 올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건데 뭘 어쩌긴 어때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이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 못한다.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줬어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정말로 덜 고생하고 1, 2차로 평균 75점 이상으로 넉넉하게 학교 오셨거든. 진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공부 제대로 하세요. 진짜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 프린트물 한 10분 읽으라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줬듯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상 치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지금 3주째 지겹도록 규제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111조를 보면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번역을 하면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 행위만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의미를 할 것이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원래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을 하면은 예 보호로서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는 것만큼은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 말로. 왜냐? 117조에서 제한 능력자로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 안 되고 이거는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라 책임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은 항의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주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여러분 주지를 시켜줬다피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 제도를 왜 두고 있느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상대방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된 취지는 사무처리 능력,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는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항상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사고하라고 내가 누누이 당부를 했고 그런데 이걸 보라는 거야. 지금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다. 그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시가 1억짜리 토지도 8천만 원에 팔겠다고 의사결정한다든가 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해서 매매를 할 거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는 불이익한 결과가 생겨. 1억짜리를 얘가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8천만 매매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누가 졌느냐? 본인이 불이익을 입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얘는 대리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계약책을 하더라도 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로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 보호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얘가 불리한 내용의 계약책을 하더라도 얘가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입으니까. 그러면 당신 이런 불이익 입지 않으려면 이런 제한 능력자 대리권 안 주면 되지 않냐? 그런 취지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따라서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 못하는데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이 대리인이 반드시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의 존재 이렇게 썼는데 권리 능력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의사 능력은 반드시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이 3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입버릇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얘가 행위 능력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 의사 능력은 자연인이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대리행위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갑은 본인은 매도인으로서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이야. 최소한도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내 누누이 당부를 했단 말이야.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떠올려보라고 말이야.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의사 능력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얘가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하고 5번째 하게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불만이 생겨요. 왜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쓸데 있는 거 골라가면서 하는 거. 그럼 짧은 시간에 고득점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권리 능력, 의사는 행위 능력 연말 연시에 할 일 없으면 10분 이상 읽으세요. 이해 안 되면 동영상 보면서 미주알, 고주알 지겹도록 설명해 준 거 그것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물건하고 오늘 지금 물건이 또 나올 건데 물건부터 들어가서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깨우치는 거야. 그러면은 80점 이상 맞아. 따라서 117조도 이해를 하고 용어 정리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마지막에 묵건대로 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어려져 대리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유권대리, 목권대리를 구별하는데 방금 간단히 몇 가지 가르쳐 드린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지금 대리를 가르쳐 준 것이고 갑대리 누려서 매매했다. 그러면 계약 처리가 참 모든 책임 얘가 진다. 땡인데 시험에서 또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무권대라는 거야.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요게 사실은 실무에서 특히 따라서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이야. 지금 이 대리인이 나는 갑대리인이려 하고서 갑우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이 했더라. 이런 거를 우리는 무권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뭐가 문제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얘가 갑대리인이려 하고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를 본인의 대리를 믿고서 얘가 매매를 했을 거니까 얘는 이런 경우도 이 본인에게 당신이 모든 책임져라, 소유권 넘겨주라, 대금 줄 테니까 여기서 책임진다 그 말은 이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효과가 본에게 기속이 되는 것을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로 얘는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고 거꾸로 대금적 조건 권리 갖고 이 권리무가 얘한테 기속이 되는 것을 책임지라 요리 표현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하는 경우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한다고 말할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에 하나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갑대리인으로 본인을 위한 데를 표시하고서 매매를 하니까 얘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믿었다. 그러니 일단은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할게. 근데 실제로는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왜냐? 얘는 얘한테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얘한테라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묻곤되는 데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묻곤되는 데서도 원래는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15분 전에 간단히 얘기했다시피 얘가 갑대리인으로 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는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얘가 되고 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지 얘한테는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얘한테 책임 물을 때는 이게 없을 때 얘한테 책임 묻는 거라면 얘가 당사자니까. 근데 무권대리의 경우도 나는 갑대리인으로 이걸 표시하고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대리권만 없다 뿐이지 문제가 터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적 없으니까 책임 물을 수 없고 본한테는 상대방 입장에서 무권대리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했으니까 무권대리는 책임 물을 수 없고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얘가 갑대리인으로 와서 매매했을 때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갑대리인으로 하고서 위임장 등을 딱 제시를 하면 요즘은 위임장 이주한 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얘한테 정말로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자가 실제 조사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얘한테 대리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이게 무권대리의 큰 문제라고 말. 그러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가 없고 왜냐? 어떤 자가 나는 갑대리인이다 갑부토지 살래 얘한 도게 되면 얘가 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이다. 그럼 혹시라도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대리권이 있냐 없냐 여부를 얘가 정확히 조사하는 건 사실상 실무상 어렵다는 거죠. 위임장들 이주해버려 그러면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하고 계약 체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차라리 본인 소유자하고 내가 직접 거래할게 너 빠져 요리된다고 말이야. 대리주도 신용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보호받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얘한테 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어렵고 민법에서 자주 쓰는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거래 안전도 보호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요 대리주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혹시라도 얘가 대리권이 없으면 나는 어느 정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이런 애하고 거래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 그럼 실무상으로 대리제도가 전혀 활용이 안 돼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리권 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인가 이론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책임 물을 수가 없지만 누군가인가 결국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면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누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무권대리가 다시 다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는 것. 하나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협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하는데 여기 표현대리는 한자 뜻풀이를 하게 되면은 실제는 이게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요게 이제 한자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 같으면 다른 한자는 몰라도 볼견자란 거를 다 할 건데 모르자 대부분은 건 이걸 볼견자로 읽는데 여기서 이제 한자 뜻풀이를 해야 되니까 나타낼 여기서는 현자로 읽어야지 의미가 통한다. 그래서 표견대리가 아니라 모르자 옛날 노 교수 중에서는 이걸 표견대로 읽고 그런 사람도 극히 일부가 있어요. 굳이 이거는 무슨 표현대로 읽을 필요 있느냐.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견자로 읽으니까 표견대로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볼견자를 읽으면 의미가 안 통한단 말이야. 나타낼 현자를 읽어서 우리 시험에서도 한글로 표현할 때는 표현대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뜻풀 하면 실제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 이를 이야기하고 이런 표현대리의 경우는 다시 하게요.
실제로는 무권대리니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거. 그런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경우 무권대리를 표현대리 글자들 이리 이야기하고, 이 경우는 이제 외관상으로나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나타나 보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 이게 표현대리인데, 여기에 우리 민법상 세 종류 표현 들어가 있어요. 125조. 나중에 하면 이 조문 숫자를 명확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야. 지금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2달만 공부하면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명칭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그러고, 126조 표현대리. 요거를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줄여서 올권대리 그러고, 129조 표현대리. 이걸 이제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에서 우리 민법상 표현대리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167페이지 우측에 밑에서 박스에 표현대리에서 가로 1 대리권 수요표현 표현대리 120을 쭉쭉 1, 2, 3 쓰였는데, 이걸 말한다. 이 중에서 시험에서 또 실무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시되는 표현대리가 126조. 시험에서도 90% 이상 이 두 번째 것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출제가 되는데, 이유는 실무상으로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요거요. 따라서 소송도 많이 붙고 판례도 따라서 많이 발달되고, 따라서 시험도 90% 이상 압도적 출제가 126조니까 요걸 가지고 표현대리 개념만 잠깐 잡고 넘어가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랬으니까 명칭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은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내 건물 임대 좀 해줘라. 임대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대리는 분명히 본인 소유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자기에게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갑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하자 없고, 당연히 본인이 임대로서 모든 책임지고 끝날 거라고 말이야. 시험에 물어볼 일도 없고. 근데 문제는 임대달라는 대리권을 줬으니까 기본적인 대리권,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빌어먹는 권한을 넘어서서 아예 본인 소유 건물을 매각을 해버리더라고 말할게.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은. 따라서 매매계약 처리한 것 자체는 말할 필요 없이 무권대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 매매에 대해서 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고, 얘한테 소유권 넘겨달라 얘가 꼬장 부릴 수가 없을 건데, 원래 이거는 무권대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이 병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을에게 본인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는 것처럼 얘 눈에는 나타나 보인다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을에게는 본인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도 얘한테 있겠지. 상대방은 신뢰를 해버린다 그 말. 그러니 얘 눈으로 볼 때는 이 을에게는 본인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인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표현대리 거라고, 명칭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얘한테 기본적인 대리권은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무권대리를 했다. 그래서 명칭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거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매매에 대해서도 네가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왜 이 경우에 이 매매에 대해서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지금 얘한테 대리권을 주었다는 그렇게. 근데 얘가 지금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그렇게.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 누가 했느냐? 본인이 했지 않냐 그 말이야. 왜? 믿을 수 없는 이런 애한테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니까 얘가 니를 배신 때리고 니 부동산 매매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해서 대리권인 것처럼 얘 눈앞에 나타나고 한 데 대해서는
당신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 매매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런 거를 표현들이 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명칭 그대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따라서 저 요건을 갖추면 이 매매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책임 물으니까 본인은 얘가 권하면서 매매한 경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얘는 소유권 넘겨줘라. 책임 묻는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소유권 얘는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무권들이 중에 표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협의의 무권들은 반대로 외관상으로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한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 이런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 표현대리여자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같은 나타나 보이고 나타나 보도 안 돼서 본인이 원인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본인이 무권대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는 외관상으로도 전혀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를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사례가 이런 것들.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다. 근데 이 자식놈이 대리권도 없이 아버지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아버지의 토지에서 병에게 팔아먹었다, 매매했다. 이런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는데 이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땅 좀 팝시는데 아버지가 허락 안 하니까 이 자식놈이 아버지의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팔았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본인 토지 소유자 자식놈이 대리권 없이 매매했으니까 무권 대리인 상대방. 요 경우는 이 자식놈한테 외관상 대리권인 것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126조 표현들 같은 게 성립이 되려면 이 자식놈한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권한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 같은 성립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럼 이 협의의 무권 대리 경우는 원칙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요거하고 반대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만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걸 항상 전제하고 대신 이제 나중에 지겹도록 배우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굳이 내 새끼가 매매한 것 내가 책임지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경우는 본인 쪽에서 추인을 하면 되는데 이 추인은 이제 이 무권들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 그거를 이제 추인이라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추인을 하면 돼요. 대신 이제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냐면 이때는 이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란 무권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됐는데 요걸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론 시간에 기본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따라서 무권들의 경우에 이런 제도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는 거야. 책에도 이제 그 정도 써놨는데 지금 오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거기 밑에 보면 도표를 지 맘대로 막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 갑을 본인으로 해놓고 을을 무권대로 해놓고 요게 갑이고 요게 을이고 요게 병이고 병을 지금 상대방이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쭉 해놓고 밑에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돼 나눴는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계약의 무권대리가 첫 줄에 갑이 을에게 을이 지금 무권대로 되어 있어요. 을에게 추인권과 추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됐는데 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을 또는 병 이렇게 내야 돼요.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처음에 을은 지금 위에 사례에서 을이 무권대로 되어 있는데 을은 갑에게 최고권 최대권 이렇게 됐는데 을이 아니라 병으로 고쳐야 돼요. 그 무권대리는 본인 갑에게 최고 뭐다 상대방이니까 상대방. 그 상대방 병이 갑에게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오타가 들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오타고 큰일 나버리더라며. 나중에라도 나중에 물론 기본서 갖고 공부할 때야 이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보다가 또 의문 생길까 봐서 고쳐드린 거니까. 거기에 첫 번째 점은 갑이 을에게 뿐만 아니고 을 또는 병에게 주인권과 주인권자권. 그 밑에는 을이 아니라 병. 병은 갑에게 최고 철회. 을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병이 최고나 철회권 행사한다. 그 이야기야.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그것만 좀 고쳐놓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줄거리를 잡았어요. 자, 민법은 실제법이다. 법률 효과를 배운다. 근데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도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함으로써 권리 의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바쁘거나 일치는 능력이 안 되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우리 민법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법전에 규정을 해놨다. 그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까지 끝내면 더 어디 나가서 우리는 민법에서 뭐 배운다? 이 정도는 명함 내밀 실력이 된다 그 말이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법전 순서를 보면 교재 순서를 보면은 무효 취소가 나오더라 그 말이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마스터하면 이제 민법에 대한 기본은 확실히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미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되니까 그거를 유효라 그래요. 거꾸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를 우리는 무효라 하는데 저번에 저 마지막 지적인 것처럼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게 일반적으로 무효 사유인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까 됐을 때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게 이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인데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가 취소에 해당이 되고 당사자 관련 효력 요건에서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게 취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은 항상 이렇게 도출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의사표시 관련된 효력 요건에서 먼저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도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추는데 요때 109조 착오 경우가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착오 경우가 취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아니어지 효력 요건 갖춘 건데 거꾸로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인 경우 요게 이제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인데 요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은 전부 무효 사유니까 취소 사유가 없고 따라서 취소 사유가 요 세 가지 경우란 말이야.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차근해서 취소, 사기금 의사표시 취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는 대부분이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법전 순서가 요 기본이 딱 끝난 다음에 무효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방금 여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 차이가 뭐냐 요게 나온단 말이야. 앞에서 간단히 가르쳐줬지만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살펴본단 말이야. 먼저 무효와 취소 차이점은 법공부 가장 기본인데 먼저 무효 사유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108조 허위표시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A 채권자 관계필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친구라고 통보를 해서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 결과 매매를 가장을 했다. 해서 이제 허위표시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의뢰 이전해 줬다. 이 가장매매란 시점이 3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이 의뢰 사기 강박에 의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요건 허위표시는 무효사유고 요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3월 20일 날 사기 강박에서 매매했다 치고 그러면 위에 허위표시 사례는 무효고
여기에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무효 취소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매매 계약의 경우 위에 거,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요거는 3월 20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무효니까. 그 대신 밑에 취소 경우 요 매매는 전후로 따져서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이 됐다가 따라 등기 전을 주면 소유권 내역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매매가 체결한 후, 예를 들어서 한 5월 30일쯤에 취소 의사표를 했다 갑쪽에서, 그러면은 소급 이 시점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자 이것도 뜻풀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거슬러 소자 밑을 급자, 따라서 5월 30일 날 취소는 했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취소 효력은 3월 20일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고, 따라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하고 같아지지만 차이점이 뭐냐? 취소하기 전에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기 책도 지금 동그라미 1번 무효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엉터리로 지금 써놨는데,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가 발생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이 아닌 거죠.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로 써놨는데,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요. 저번 주에도 엄청 이야기했다며. 여기까지는 성립이 되고 다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효력이 처음부터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효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무효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고쳐내야 돼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이야. 뒷구절은 삭제하고. 이 구절들 하면 큰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이야기했단 말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것이 무효니까 성립은 하는 거야. 그 동그라미 성립조차 아는 것이다 그러면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 갖다 푼단 말이야. 법률행위 악구절처럼 성립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바꿔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취소는 일단은 취소하기 전에 유효이고 나중에 취소를 하면은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여기 첫 번째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여기서 취소가 이제 문제인 것이, 취소는 취소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취소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유효가 되니까. 따라 취소를 해야지 이제 이거를 무효로 돌리고 소유권도 찾아오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 두 번째로 취소 경우는 취소를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취소하는데, 요거는 취소권자가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예컨대 이 밑에 사례 같으면 사기 강박을 당한 갑쪽에서만 취소를 하는 것이지 사기 강박을 한 상대방은 취소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 취소권자가 요거는 딱 정해졌다고 말할게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 갑도 이 계약이 무효한 걸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이 계약이 무효한 걸 주장할 수 있고, 그러나 취소는 특정 인만이 취소를 하니까 취소권자가 정해졌다는 것. 요 을은 취소 못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취소 경우는 이처럼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점에서 취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취소를 해야지 이제 당해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니까 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취소 여하에 따라서 취소는 취소권자 차유예요. 그럼 얘가 취소를 안 했다. 또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이 유효니까 등기 전을 주면 상대방의 소유권도 취득하는 거렇게. 그 대신 거꾸로 이제 취소 의사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은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 한다고 말할게요. 따라서 취소 여하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도 달라진다.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하면 소유자가 못 되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취소를 아무 때 해도 됩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취소하도록 허용을 해줘도 됩니까? 요게 문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 취소는 취소권자 자유인데 취소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주의에 놓인다고 말이야.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소권의 경우는 권리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요게 올해 시험에도 떠나왔고 기간을 하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거기 보면은 제척기간에서 나와 있는데 146조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주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앞에 이제 보면 66페이지 밑에 용어정리 2번에 제척기간에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제척기간을 왜 두는가 요 취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법에서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권리 존속기간을 두느냐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방금 내용한 것처럼 취소 여하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은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니까 이게 불확실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말이야. 이걸 언제까지 방치하면은 계속해서 얘는 불안정한 주의에 놓으니까 이런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자. 확정시키는 방법은 얘가 아무 때나 취소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을 일정 기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을 하자. 그래 두게 된 것이 이 권리 존속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 존속기간 제척기간이란 말이야. 거기 나중에 이것도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뒷페이지 넘기면 71페이지에 가로친 3번의 취소 행사기간에서 그게 제척기간인데 추인할 수는 없다 3년 법률은 또 10년 쓰였는데 이런 거는 지금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저절로 외우지게 돼 있으니까 취소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취소권을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 행사된다. 그 기간을 제척기간을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이 된다.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냐? 이걸 감만 잡으라면 공부 못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 특징은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면 10년 3년 외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대신 공부를 잘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80 이상 때린 사람들은 왜 취소권과 같은 권리는 이런 제척기간을 두게 되는가? 그 취지를 법 공부는 항상 중요한 게 취지. 어떤 제도가 나오면은 그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선생 도움 없이 혼자 공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알지도 못하면서 뭐 3년 10년을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영원히 법 공부는 거리가 멀어.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야. 취소권의 경우는 왜 제척기간이란 이런 제한을 두는가?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형도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말.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무효하고 취소 기본적인 차이는 이런 세 가지 차이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뒤에 두 개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 여기 첫 번째 차이로부터 이런 파생이 되는 거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그 대신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간다. 따라 취소는 취소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대로 유효가 된다면서 따라 취소를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취소해야 됩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취소권자가 정해졌고 그럼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척기한의 제한이 돼 있고 요것부터 나오니까 파생이 되는 거야. 무효도 마찬가지고 요 세 가지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8페이지에서 거기 지금 상대적 무효 뭐 절대적 무효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무효 사유들인데 동그라미 6번에 비진 진위 의사표시 무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 빼고 그게 107조를 말한 거 저번 주 가르쳐준 비진위 표시
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죠. 107조랑 단서에서 상대방이 악이 가로를 닫고 과실을 있는 경우,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연이 말할건 알 수 있을 경우는 진연의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는 외적으로 무효다. 나중에 보면 그 조문 숫자도 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107조 1항 단서를 저번주에 가르쳐 줬는데 그게 동그라미 6번이고 그거 진짜 하나 빼라 그 말이에요. 68페이지에 제일 위에 법률행위 성립 당사자 앞에서 배운 것들 또 얘가 거기다 박스 처리해놨는데 법률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흠이 있으면 불성립 부존재로 보고 그 우측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4, 5, 6을 고치라 그 말이야. 진짜 하나 빼고 그게 107조랑 단서라고 저번 주 가르쳐줘. 나머지도 다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문제는 우측에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저번 주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무효 사유 중에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는 워낙에 중요하고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집중 물어보고 절대적 무효는 글자도 절대 그랬으니까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적 무효 그래요. 대부분의 이 무효 사유는 여기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상대적 무효는 뭐냐 그러면 무효를 가지고 특정 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거기는 선의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제 무효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정인이 곧 선의 제3자 등을 말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선의자 이렇게 써놨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를 공부를 했느냐 허위 표시에서 이걸 사례 문제 풀 때 기본이라고 집중 가르쳐 줬어요. 이 값이 토지대에서 을하고 허위 표시에서 매매를 했다. 가장 매매 무효다 그 말이요. 등기 넘어가더라도 소유자 아니다. 근데 얘가 저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 매각을 해서 등기 넘어갔다. 요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얘도 제3자가 뭔 잘못이냐 뭐 대금 줄 거 줬고 얘를 소유자를 믿고서 거래했을 뿐이지. 따라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중에서 제3자는 보유자가 그래서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108조 2항에다가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저번 주 집중 가르쳐 줬는데 이 병이 선인 경우 이 매매가 허위 표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런 점은 좀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갑은 선의 제3자에서는 이게 무효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는 걸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주장을 못하니까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를 제3자가 선이면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규정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이처럼 무효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선의 제3자와 같은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요. 저번 주에 가르쳐준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 아까도 나왔다 저 107조 1항 단서에서 나중에 하면 이 숫자가 다 외워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 진연이 말했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비진입 표시는 외적으로 무효인데 이 경우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근데 시험은 주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이게 출제가 되니까 저번 시간에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이해를 들어줬고 대신 이제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도 똑같은 규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상대적 무효,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처럼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걸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대부분이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판가름하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그래서 이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두 가지만 딱 점검을 해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그 밑에 뭐 엉터리로 써놨으니까 그 밑에 뭐 확장, 유효, 뭐 무효, 유동적 무효 그건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밑에 그 나머지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묘, 일부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고 뒷페이지 넘기면 거기 3번의 법률형 취소해 보면은 또 갑을 해가지고 박스가 되는 이건 좀 잘못 들어가 있고 그거는 취소에 해당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70페이지에 갑을 지상권 설정에 해놓고 그 위에 박스 씌었는 거 요 부분은 무효행위 앞페이지 전환에 들어가야 될 박스를 그 뒤에 지금 잘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삭제해버리고 중요한 건 아니까. 굳이 넣고 싶으면 69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으로 그 3번 법률 취소본에 드는 박스가 옮겨가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서 덜 중요한 거예요. 말라고 박스까지 만들어놓고 생쇼를 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야. 취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앞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뒷페이지 3번 법률행위 취소 부분에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시든가 앞페이지에 무효행위 전환으로 옮겨놓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굳이 뭐 옮길 필요도 없고 삭제만 해버렸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취소 부분에 취소권자와 상대방, 취소권 행사 기간, 취소 효과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기초 입문 단계에서 몇 가지를 방금 말한 것 취소의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이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단계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좀만 쉬었다 가죠.